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고수비 책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의 정재훈 대리라고 합니다. 항상 이 코너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 경제기사를 통해서 이제 현재 경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현상에서 주위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면의 기사들을 끌어내서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작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넓게 봐서 세계적인 시각을 통해서 볼 때 어떠한 기사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그런 또한 역사적인 뒷얘기를 통해서 장기 투자라든지 앞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제기사 읽어준 남자 첫 번째 기사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항상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연예 뉴스라든지 저희가 스포츠 신문 이런 쪽을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류 관련 기사를 얘기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사와 함께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이면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는 시작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한류 열풍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근 들어 한류 열풍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즐기는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그 일본에서 장근석이라든지 빅뱅 등 한류 스타가 일본 팬들과 미팅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런 관광객들을 의식해서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엔터 투어, 펀드 마케팅을 펼치면서 외국인 관광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는 매경이나 한경 그리고 머니투데이 같은 경제 기사가 아니라 스포츠조선 29일 기사를 통해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또 기사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실 거고 또 많이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은 조금 한류 열풍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폴란드 깃발도 있고 스페인 깃발도 있고 다 이들 국가가 다 어느 나라입니까? 서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유럽 쪽 국가들입니다. 자, 유럽 쪽 국가 사람들이 생뚱맞게 우리나라 SM 그리고 또한 여기 관련된 연예인들에 대한 팜플렛을 들고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은 상당히 좀 최근에 들어서 벌어진 현상으로서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한류 열풍이 시작되게 된 근본부터 좀 살펴보면 2002년 겨울 연가로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연사마로 불리우면서 일본에서부터 한류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시작된 한류는 일단 드라마 쪽에 폭이 그치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들 국가로 다시 번지게 되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아이돌 가수들이 잇따라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국가에 성공하면서 얼마 전에 SM 쪽에서 커다란 콘서트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진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성황리에 유럽에서 콘서트를 하는 그동안은 아시아 국가 내에서 일단 드라마에 한정됐던 한류가 그리고 가수 그리고 한국어 문화의 전반적인 현상에 걸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한마디로 점점 번지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저희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노래와 그리고 그런 드라마에 대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있는 숨은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요. 이번 기사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사람들만이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좋은 문화적인 산물이 나온다는 부분 결론부터 짚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고 그럴 것이 다음 화면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메슬러라는 연구가가 만들었던 사람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삼각형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느끼는 욕구들이고요.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이 됐을 때 제일 위의 부분까지 실현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이올로지컬이라는 부분은 생리적인 부분입니다. 배고픔, 또 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적인 부분, 잠. 한마디로 저희가 생리적으로 동물로서 느낄 수 있는 욕구들,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은 동물이었기 때문에 동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보안이라든지 생명, 그런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거기다가 자신들의 뭐 취업 욕구라든지 이런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생활적인 안정성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충족이 됐을 때 사람은 연대감을 통해서, 빌롱잉을 통해서 다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욕구가 바로 그 다음 욕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부분이고요. 거기를 창조를 했을 때 그 위에는 이제 존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기 존중, 그리고 자신감, 성과, 여기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면 정신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상위는 바로 자아 실현이죠. 자신들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는 이런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정적인 욕구들은 경제적인 부분에 바로 치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람이 만족감을 느꼈을 때 다음부터 정신적인 이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감을 가졌을 때 정신적인 세계 추구 곧 안정감을 가지고 창조성이라든지 문화적인 산물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간의 이런 5개 욕구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얘기를 보태서 역사적인 사례나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적인 부분과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문화를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저희가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원시 사회 때 정착하기 전까지는 수렵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목 생활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 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분업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신체적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채집을 했었고요. 남자들은 사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유목민정들이 가장 당면했던 문제는 당시만 해도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감이 생겨서 나중에 그냥 두면 썩어서 없어지거나 채집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이동을 할 때 힘들게 들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저장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배고플 때마다 사냥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생리적인 욕구가 생길 때마다 음식물을 충당을 했고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발생하게 되죠. 사람이 바로 강가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물건을 한마디로 곡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원시시대에 봤던 빗살무늬 토기라고 예전에 역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정착 생활하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그동안은 필요에 의해서만 사냥을 해서 음식을 충당했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먹고 남은 음식을 저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검절약하고 농업기술이 더 발전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잉여 생산물이 발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잉여 생산물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잉여 생산물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먹고도 그리고 또한 능력이 차서 넘쳤기 때문에 남는 산물을 의미하는데요. 이 잉여 생산물이 많으면 많고 저장이 되고 돼서 쌓이면 쌓일수록 또한 힘의 논리로 이것을 더 많이 빼앗을수록 그 사람들은 생산직에서 벗어나 그 나머지 시간은 먹는 문제에 걱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더 창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계급사의 출발이 바로 이 잉여 생산물로 출발하는데요. 하다못해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군사를 모을 때도 먹을 것과 돈이 필요했고요. 당시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먹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화폐로 사용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곡식이 많았던 사람들은 들었다시피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체계에도 집권을 할 수가 있었고요. 군사적인 부분도 손을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을 때부터 바로 계급사회가 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사람들이 문화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전환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곡물과 먹는 것이 대변하는 부분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력이 될 때 문화적인 행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자, 음악가나 중세시대의 화가 그리고 천재적인 작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세시대나 르네상스 시대에 돈이 많았던 귀족 가문들의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음악가 중에 유명한 하이든입니다. 하이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유태인 가문에 의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음악 활동에 전념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하이든뿐만 아니라 쇼팽, 또한 르누아르, 또 괴테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유럽 가문에 기대서 일정 생활비나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어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당 벽화를 그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경제적인 비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문화 생산물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시계를 좀 되돌려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역사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더 시각을 확장시켜서 국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산물에 의해서 경제적인 힘을 가졌을 때 문화는 꽃을 핀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로마가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리스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산물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일례로 바로 이 올림푸스의 신들을 여러분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를 갖다가 비너스로 바꾼다든지 그런 신의 이름들을 이름만 바꿔서 차용을 하면서 바로 그리스의 문화를 한마디로 베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를 베낀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미개했던 그런 로마가 결정적으로 문화를 꽃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는 해상 세력과의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경제적인 산물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지만 카르타고라는 나라고 바로 여기가 처음 출발했던 로마 도시국가입니다. 자, 카르타고만 하더라도 해상무역을 상당히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나라였고요. 바로 로마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처음 충돌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 1차,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엄청난 부산물들을 가져가게 되죠. 또한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미개한 갈리아 지방까지 진출하면서 엄청난 노예들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예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동안 로마 시민들이 해왔던 그런 물리적인 노동들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직에 종사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치중했던 로마 시민들이 많은 재물과 노예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생겼고요. 생산직에 종사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여된 시간만큼 훌륭한 작품들이나 문화유산들이 나왔고 로마가 그 전까지는 그리스 문화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기록에 남을 만한 엄청난 유산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콜레세움인데요. 만약에 사람 지금으로 치면 프로야구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종격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사치성 있는 문화를 즐기지 못했다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수요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문화유산이 생겼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가 지나가고 다시 한번 문화가 꼽혔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르네상스 시대인데요. 르네상스 시대를 보더라만 하더라도 이 시기가 꼽힐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전까지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봉건 영주 시대 때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주가 상당히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농노들은 상당히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해방 시기가 지나가게 된 르네상스 시기가 다가오게 되자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피렌체 가문이라는 걸출한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문화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변방했었던 이탈리아가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상인들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소피아 성당 벽화만 하더라도 교황을 비롯한 다른 귀족 가문들의 엄청난 금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 바로 그 그림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제력의 힘이 문화에 역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대만 하더라도 가야나 백제가
엄청난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철광석이라는 엄청난 귀금속을 통해서 그런 많은 수익을 올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적인 발전에 경제적인 이바지가 발집이 됐기 때문에 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옛날 얘기만 너무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지금 현대에 적용해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문화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국계 밴드이긴 하지만 음악적인 색깔이나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미국이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성조기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문화의 가장 대표하는 팝 문화와 락 문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필 지금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밴드에 열광하고 흑인들의 힙합 문화에 지금 열광을 하면서 이런 서바이벌 게임까지 생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은 미국의 경제적인 부분이 받침이 돼서 문화가 양산되었고, 또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문화를 쏟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상대적인 약소 국가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했어야 됐고, 그래야 하다못해 개혁이라도 하나 더 체결됐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락이나 팝, 그리고 기타 팝 문화, 그리고 또한 저희가 포크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넥타이도 다 서양 문화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약간 문화적으로 내려가 있는 나라들한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천천히 전수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드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과하게 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가 어떤 문화적인 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받침이 뒷받침이 돼서 거기서부터 여유가 생겼을 때 문화적인 산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한류를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한류 현상이 일시적이다,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워낙 시스템이 잘 짜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교육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 지금, 그리고 또한 세계 나라에 먹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선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지위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으로 양산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표면적인 한류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저희가 뼈아프게 겪었던 IMF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7년 11월 21일 날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합니다. 자, 이때가 뭐 국칠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치욕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순간이었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2000년도 12월 4일까지 이때 이제 IMF를 조기 졸업하게 됐는데요. 이 2년 동안 우리나라는 IMF를 통해서 엄청난 또한 가혹한 혹독한 과정을 가지고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 중에서 IMF가 했던 것들 중에서 뼈아픈 것들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중 16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지금 옛날에 5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제1은행이나 조은행, 상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통폐합되면서 구조조정되는 아픔을 겪었고요. 또한 임금 이상을 10% 미만으로 억제하면서 인력 구조에 대한 인력비를 낮췄던 부분들도 좀 뼈아픈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정부 예산을 11.8%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재정 그 기업 재무 구조 개선 약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그전까지는 제한이 없었던 부분을 200%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IMF의 조치가 어려웠고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불고 가혹했던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채 구조를 200% 내로 줄였다는 부분을 최근 이 10년 후에 있을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이 훨씬 더 탄탄하고 또한 건실한 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을 더 앞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이는데요. 자, IMF 효과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500대 기업들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02년 이후에 지금 20조 원에서 장이 망가지기 전을 좀 빼고 생각을 해보면 2006년도 7년도까지는 100조 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좀 다시 그 전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제자리를 걷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아픈 구조조정과 부채 비율을 조정해서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5배 이상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융위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빨랐다는 점입니다. 자, 미리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을 다 떨어냈고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 유럽 위기 전까지는 상당히 주가가 MSCI 이머징 국가 지수에서 가장 또 셌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많이 이어졌던 뭐 그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에 있어서 세계 시장에 명함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최고의 자리, 다른 나라, 일본의 소니와 여러 나라 GM들이, GE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갈팡질팡할 때 위기에 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냅니다. 사실 이번에 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익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하다못해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더라도 2011년도 제 2, 4분기 때 애플의 핸드폰 점유율을 넘어서면서 독보적인 1등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내면하는 그런 스마트 핸드폰 시장에서 한참 더 뒤처지다가 지금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 세계 1위 핸드폰 기업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라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가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인 기반이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올라갔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북미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얼마 전까지 7, 8위에도 못 꼈습니다. 자, 근데 다른 나라 GM이 휘청할 때 토요타가 이번 위기를 휘청할 때 기술력을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14.6% 이번에 7월달 승용차 점유율 시장이긴 한데 그 후로부터도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14.6%로 네, 이거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죠. 자, 그러면서 주가 지수에 상당히 좋게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이 높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을 앞서서 이미 지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과 예상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역으로 수입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문화 즉시 수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 시기에 일본 CD를 사려면 몰래 가서 밀수입되는 CD를 샀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락그룹이죠. 일본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락그룹인 엑스제팬이 우리나라에서 방향을 끌 수 있었던 부분도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소니라든지 그런 토요타 그리고 혼다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어갔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경제가 여기 좋은 나라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일본의 대중문화가 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역전되면서 한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주가 그리고 그런 종목에 국한해서 생각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으로 나왔을 때 얼마 전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가전제품 사업들은 좀 옛날 사업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 신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이나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LED 관련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벌써 바로 점유율 같은 경우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지금 수성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현상으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결론을 지어드리면 이 한류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서 바로 경제적인 결과에 대한 산물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지위가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투자 아이디어랑 살펴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높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의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수혜를 본다는 것은 바로 한류의 수혜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본적으로 경제 상황을 좋게 만들었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한류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미래는 상당히 밝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첫 번째 좀 가벼운 기사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가벼운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거웠던 내용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말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큰 뷰에서 글로벌한 상황에 대해서 좀 기사를 통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반월가 시위에 대한 기사인데요. 지난 2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중심가에서 양극화 빈부격차 사회에 반대하는 월가 점령 시위가 벌어졌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폭력성 있는 격렬한 진압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자, 지난 가을이죠. 2011년 8월부터 미국 전체로 확산된 시위는 얼마 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논쟁이 점화되면서 중산층을 기반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산층을 기반으로 다시 확산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근 그 경제 기사들이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 자체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앞으로 시장에 던져주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월가 시위는 2011년 8월달 이번 유럽 위기가 시작되게 된 시작점부터 출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월 달에 이제 좀 진행이 돼서 9월 달 좀 커지다가 10월 달에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한 정부가 좀 폭력성 있게 진압을 하면서 좀 시위가 와해가 됐는데요. 그렇다가 없어진 듯 싶더니 1월 달부터 지금 다시 격렬하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위를 좀 한 글자 슬로건,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99%가 1%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반월가 시위가 실제로 있었고,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기사화된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어를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거 숫자기 때문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운데 보시면 99%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몸으로 숫자를 그렸던 의미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99%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기사를 통해서 중산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99%의 보통 사람들이 1%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 월가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슬로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 99%와 1%가 미국 사회의 화제가 되었을까요?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의 나라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초반때 하더라도 바로 주변 국가에 불과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뭐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나라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바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해방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내부적인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있던 나라가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바로 세계 1차, 2차 대전입니다. 자, 세계 1차, 2차 대전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있었던 산업적인, 경제적인 손실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국가들, 프랑스, 그리고 영국, 독일 이런 강대국의 본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시설들이 파괴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전쟁, 물량 수송을 해야 될 나라가 필요했고 전쟁 물자를 대줄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 나라가 바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미국이었고요. 이 엄청난 전쟁 수주를 받으면서 미국의 산업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가장 좋은 부산물은 화폐적인 바로 부산물입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펀더멘탈이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의 위치를 차지하면 가장 큰 메리트로 그리고 수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1920년도 대공황을 거치고 어떠한 전쟁 물자라든지 모든 수지에 대한 물량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게 되자 실제로 여기에 뭐 회사채라든지 또한 어음 이런 것을 발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빈도수가 상당히 잦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미국 연방은행 FED가 바로 이날 1920년대, 10년대 초반 때 바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의 중앙은행이 출발하게 됐고요. 자, 이 과정에서 제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달러 가치가 바로 뭐 계속해서 강세를 이루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일련의 사태를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데는 한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역사적으로 통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있으면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어떤 외부에 예상하지 못한 일시적인 충격이 생기게 되고 혁명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거 산업혁명이 되겠고요.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떠한 힘의 이동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 이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얻거나 경쟁력을 잃은 쪽에 힘을 갖게 된 나라는 경제적인 우위를 점유하게 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산업 생산을 하면서 경제적인 우위를 가져갔었고요. 미국은 마찬가지로 1,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 물자를 만들면서 이 산업적인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러한 산업적인 수요가 생기게 되면 자연히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 물건을 제일 많이 만들고 수주를 가져와야 되는 그 나라 본토에서 계약과 거래가 제일 많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지에서 계약과 거래가 체결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그 나라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적인 육성을 한 나라들은 그 후에 진화를 할 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금융산업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제와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뤄졌고 그게 바로 화폐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됐고 이것을 단위로 삼아서 통일을 했던 거고요. 자, 반대로 영국이 지금 2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연합군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데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미국을 대신해서 달러를 대신해서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영국이 엄청난 전쟁 빚을 지게 되죠. 전쟁 빚을 지게 되면서 미국한테 채무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채무국가로 전락하게 되자 미국은 주채무자가 되면서 채권자가 되면서 바로 파운드의 기축통화권을 영국으로부터 뺏어오게 되면서 달러가 1920년대 이후, 30년대 이후 때부터 바로 기축통화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제 제조업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아까 그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제조업적인 산업적인 부분을 다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부분은 바로 포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포드 자동차죠. 헨리 포드 창업자가 실행한 경영 방식으로서 컨베이어 시스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제조업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분업화를 통해 계속해서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 한마디로 공급자가 핵심을 가져서 그 수요자한테 뿌리는 역할. 제가 저번 주에 슈퍼스탁 K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랑 반대가 되는 그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제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자동차 제조업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청난 고용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자동차는 뭐가 들어가죠? 유리도 들어가고 고무 타이어도 들어가죠. 그리고 라이트도 들어가고 대시보드 들어가고 라디오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죽 소파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합청업체한테 물량을 주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그 합청업체들의 밑에 내려가면 엄청난 고용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참, 자동차 제조업 하나로 인해서 실업률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 금융위기 때 GM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와 우리나라가 현대차, 기아차한테 특권을 줬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기간 산업으로 산업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산업적인 발전을 통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이 됩니다. 고용이 창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임금을 받는 국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중산층의 소비자가 증가되고요.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기업 이익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고용차 능출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소비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건전해지고요. 이 소비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면 바로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 제조업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제조업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경우에 상당히 국가에 이로운 점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독일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독일 시장이 1%에서 2% 가까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조업을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보는 이유는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자, 금융업이 일부의 소수의 인원이 인센티브를 통해서 엄청난 90% 이상의 되는 자원을 1%의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모두가 하는 게 똑같죠. 컨베이어 벨트에서 문짝을 끼는 사람과 타이어를 끼는 사람, 유리 끼는 사람에 대해 보수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또한 분업이다 보니까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작업했던 사람이 저 작업을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영업이익이 생겼을 때 다수의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점, 한마디로 부의 재분배가 공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의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도 사실 뭐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크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대부분의 월급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점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제조업이 건전화된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n분의 1을 통해서 공평하게 부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중산층 폭이 상당히 두터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산층 폭이 두터워진다는 얘기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소비 자체가 근본적으로 건전하게 나오기 때문에 국가가 어떠한 시스템의 마비나 위기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점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점은 어떤 국가의 시스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1950년부터 70년까지 미국 경제는 일단 대공황을 통해서 주가는 좋지는 않았지만 대공황 이후에 주가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 비약적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 실업률도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지만 이때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만 전까지만 해도 거의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조업이 생장하던 시기에 실업률이 상당히 좋았다가 그 이후에 급증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선순환을 하던 미국의 경기 구조가 꺾이게 되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악재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악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월남전 패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1961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은 거의 10년에 거쳐서 월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영화를 통해서 이 배경에 되는 영화들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플래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는 머나먼 정글 뭐 이런 드라마도 있는데요. 사실 이 월남전에 대해서 이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좀 어설픈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월남이 공산국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5만 명의 사상자와 50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또한 2천억 달러의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왔던 닉슨 대통령이 이 월남전을 끝내면서 했던 경우인데, 자, 월남전 패배에서 잠깐 정리한 건데요. 이 페인트 블랙이라는 말은 롤링스톤즈가 상당히 유행했던 그 페인트 블랙의 노래인데 월남전에 대한 전쟁에 대한 회의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월남전 패배를 통해서 미국에 얼마나 경제적인 치명타가 있었는지를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실제로 그 다음에 당선됐던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닉슨 대통령의 커리커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971년에 상당히 금융 역사에 그리고 또 미국 역사에 중요한 얘기를 남기는데요. 바로 금태환을 포기를 합니다. 자, 미국 금태환 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화폐는 금을 대신해서 금이 무겁고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을 대신해서 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의 일정 가치와 화폐의 일정 가치가 일맥상통하게 만났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은 실제로
1달러나 이런 달러 가치의 32온스를 달러에다가 32온스를 정착시키면서 미국의 화폐 가치를 금과 연동시키면서 일정한 가치를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금을 가져가면 한마디로 달러로 바꿔주는 결국 화폐 가치가 제대로 보존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월남전을 통해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자 이 금태환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 중앙은행이 바로 금의 양에 관계없이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금의 양만큼만 찍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지금의 양적 완화나 이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공황이 오래 갔던 이유도 금과 화폐가 연동됐기 때문에 그런 통화 정책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공황이 더 오래 갔던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자, 어찌됐건 이런 재정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태한 고리를 끊으면서 미국은 그때부터 달러를 시장에 상당히 많이 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자면 1달러를 화폐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비유를 하자면 100원의 화폐를 찍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10원이 든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100원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찍어낼 때마다 90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때마다 엄청난 양의 수익이 생깁니다. 자, 이걸 네 글자로 주조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주조차익으로 그전까지는 건전하게 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산물에 의해서 발전을 해왔다면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산물에서 얻어지는 이 화폐의 권리를 남용했다는 점인데요. 바로 비유를 하자면 그전까지는 열심히 회사 다니던 회사원이 일 힘들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무한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출금을 하면서 엄청난 소비를 하는 한마디로 빚더미로 떨어지게 되는 미국의 경제적인 구조가 가장 뒤틀어진 기형적인 구조가 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는 미국의 부채인데요. 제가 1971년에 금태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금태환 고리 그 전까지 하더라도 금광과 연동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빚은 일정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빚이 일정하다가 이때 이후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 수 있게 되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빚으로 소비를 하면서 그거를 통해 다시 주가를 찌우는 이런 돌려막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980년대부터 다우존스는 베이비 부모들의 이런 빚을 통한 빚잔치를 통해서 기록적인 상승을 이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자, 돈을 많이 풀면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까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 할 제조업이 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화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남용을 시작하면서 그쪽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건전한 제조업이 다 사라지게 되고 바로 금융회사들, 금융업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전제품 보시면 지금 집에 미국 가전제품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미국 자동차보다는 일본 자동차를 다 선호합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고 바로 금융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가 시위가 바로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런 기형적인 미국의 산업 구조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렸죠? 미국은 금융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까지는 제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중산층에게 그런 미국의 수익이 고르게 분배가 됐었고 빈부격차가 그나마 중산층이 두터웠기 때문에 상당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이후에 금융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자, 지금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에 따라서 연봉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사람 한 명을 차지하는 그런 뭐랄까 성과 자체가 워낙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계의 생리상의 특성상 더 많은 돈을 더 만지면 만질수록 더 많은 수익을 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일부의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 소수에게 모든 그런 뭐랄까요 인센티브나 그런 임금이라든지 그런 기득권이 다 몰리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볼 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유럽의 그런 명문 리그들을 보십시오. 몇 개의 명문 팀이 다 주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평하게 시작하더라도 잉여 생산물이 있는 한 결국은 한쪽에 힘이 집중되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의 경우에는 이런 시장적인 특성을 더 극한적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로 가장 지금 이 월가 시위에 문제됐던 점이
CEO 수입에 대한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뭐 오닐 메리린치 회장이 뭐 9,138만 달러. 예, 이거는 뭐 지금 계산하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 이거 거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몇 천억씩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회장이 5,350만 달러. 예, 이거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CEO들이 몇 천억씩 이걸 챙기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전 같았으면 제조업을 통해서 다수의 99%의 사람들에게 배분이 됐었겠지만 지금은 금융업 자체가 미국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1%의 소수가 엄청난 양을 가져가게 됐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랄까요 이격심을 느꼈던 그런 지금 중산층들이 거리에 나온 것이 바로 지금의 월가 시위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사회적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그 밑에 있었던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피부가 안 좋은 이유는 장이 안 좋아서 눈에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이런 현상 자체가 이런 밑바닥에 있었던 부분들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 눈에 관찰이 된다는 점이고 저희가 여기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얻어가야 될 점은 바로 그건데요. 자, 지금까지 월가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월가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인 정당이 어디입니까? 자, 바로 공화당이죠. 자, 공화당의 지금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그리고 다 뭐 사장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 인사들이 금융업계를 꽉 잡고 있는데 자, 공화당에 반대하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당이 어딜까요? 바로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선에서 미국의 오바마 재선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월가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뭐랄까 민심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공화당도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을 반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위치가 축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경기 부양을 가져가는 카드를 던질 때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99%의 서민을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 부양안이라든지 경기를 이끌을 수 있는 QE3에 대한 기대감이는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한 결과는 앞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결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아, 그러면 공화당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민주당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좀 더 커지고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선 전에 경제적인 그런 부양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 부분이 미국 경제나 주가 영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것이라는 부분을 추론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돈을 많이 풀면 어디가 나아졌습니까? 바로 은행주들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대표적인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되면 결국 금값은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비철금속인데 은을 생산하는데 그 은 가격이 금과 연동되어 있는 고려아연과 같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얻는 결론과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경제 기사를 통해서 종목적인 접근도 좀 말씀을 드렸고 커다란 방향성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참을성을 가지고 큰 방향성에 의해서 배팅을 할 때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지점에서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이런 결과적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큰 방향성에 흔들리지 않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나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뭐 개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역으로 가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로서 정부의 우위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이 시장에서 승리하시려면 이런 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너 여기서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